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자료들을 보내주셨는데 와,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마치 시장에 거대한 두 지각팡 있잖아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요. 그렇죠. 이 둘이 이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가 그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거든요. 네, 요즘 시장을 보는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지점을 궁금해하시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더리움이 이제 비트코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마침내 자신만의 독립적인 슈퍼사이클을 시작하는 걸까? 네, 바로 그 질문이 지금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일 겁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가능성을 한번 제대로 탐색해보죠.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걸 넘어서요.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니까요. 맞아요. 구조적인 변화. 오늘 저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네 가지 층위를 하나씩 벗겨내 볼까 합니다. 네 가지 층이요? 네, 첫째는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보이는 거시적인 신호, 큰 손들의 움직임. 그리고 둘째는 옵션 시장의 변동성 같은 시장 내부의 동역학, 셋째는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의 근본적인 가치 변화. 펀더멘탈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과연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자료에서 제 눈길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키워드가 있었어요. 어떤 거였죠? 바로 시카고 상업거래소 그 CME에서 일어난 플리핑이라는 현상입니다. 아, 플리핑. 사실 플리핑이라는 말이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뭐 이더리움이 언젠가 시가총액으로 비트코인을 넘어설 거다. 이런 기대감을 담은 용어로요. 네, 맞아요. 그런 의미로 많이 쓰였죠. 그런데 이번 자료에서 말하는 플리핑은 그와는 좀 결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주 좋은 출발점입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거시적 관점에서 나타나는 디커플링의 구조적 신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5년 중반에 CME에서 이더리움 선물 미결제 약정, 그러니까 오픈 인터레스트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미결제 약정. 그게 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추월했다고 나오는데 근데 이게 그냥 선물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순위가 한번 뒤바뀐 해프닝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왜 분석가들은 이걸 그렇게나 의미심장하게 구조적 변화의 신호탄이라고까지 해석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플리핑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단기적인 이벤트로 오해하기가 딱 좋죠.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하지만 이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어디서 일어났는가? 그리고 무엇이 뒤집혔는가? 어디서? 그리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건 이 사건이 바로 CM이라는 무대에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CM이 확실히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월스트리트의 해치펀드나 자산운용사 같은 전통금융의 거물들, 소위 말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놀이터라고 불리는 곳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개인들의 어떤 투기적 열풍이나 포모 현상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아하, 시장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또 계산적이라고 알려진 스마트 머니의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이다. 그래서 이 CME에서의 플리핑은 두 가지 중요한 구조적 변화를 암시합니다. 첫째는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포트폴리오가 점점 더 영리하고 정교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포트폴리오가 정교해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전과는 어떻게 달라졌다는 거죠? 과거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처음 발을 들일 때는요.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비트코인 하나에 투자하는 일종의 대리 투자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그냥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는 셈치고 비트코인 하나만 사는 식으로요. 네,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성에 투자하고는 싶은데 개별 자산을 일일이 분석하기는 복잡하니까요. 그냥 시장 1등인 비트코인을 사는 식이었죠. 네,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더리움을 비트코인과는 완전히 다른 독립적이고 고유한 위험 보상 특성, 그러니까 리스크 리워드 프로파일을 가진 별개의 자산 클래스로 명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적극적으로 편입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제야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단순히 암호화폐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모든 걸 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안에서도 성격이 다른 자산들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예를 들면
주식 포트폴리오 짤 때도 안정적인 가치주랑 고성장 기술주를 섞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포인트, 자산 분류의 진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자산 분류의 진화요. 시장의 지배적인 서사, 즉 내러티브가 뚜렷하게 나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수많은 부침을 겪으면서도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디지털금, 디지털 골드. 네, 혹은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굳혔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죠. 맞아요. 디지털 원유라고도 하고 글로벌 결제 및 컴퓨팅 플랫폼, 심지어 월드 컴퓨터라는 거창한 별명으로 불리는 것처럼 말이죠. 네, 비트코인이 가치를 저장하는 금고라면 이더리움은 그 위에서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는 운영체제, OS이자 에너지원인 셈입니다. 금고와 운영체제라. 비유가 확실히 와닿네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 디파이를 구축하고 NFT를 발행하고 또 복잡한 연산을 처리하는 플랫폼이죠. 따라서 CME에서 이더리움으로 자본이 몰린다는 것은 기관들이 단순히 가치 저장을 넘어서 이더리움이 가진 이 플랫폼이라는 테마에 본격적으로 베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이건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자산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구조적인 시각 변화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기관들이 비트코인은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보험 같은 약간 수비적인 자산으로 보고 네, 그리고 이더리움은 미래 디지털 경제의 성장에 직접 투자하는 공격적인 성장주처럼 역할을 분리해서 포트폴리오에 담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 관점의 변화가 바로 플리핑의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전략이 바뀌고 있다는 건 명확히 이해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네요. 네, 어떤 점이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오히려 이더리움 옵션의 내재 변동성, 즉 IV라고 하죠. Implied Volatility. 네, IV. 그게 비트코인보다 계속 높게 유지된다고 나오는데 이건 좀 모순적으로 들리거든요. 왜 기관들은 더 위험해 보이는 자산에 베팅하는 걸까요? 그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에 바로 두 번째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변동성이 높다는 건 양날의 검이죠. 리스크가 크다는 의미인 동시에 더 높은 수익을 올릴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높은 변동성이 시장에 두 가지 중요한 동력을 제공합니다. 두 가지 동력이요? 네, 첫째는 트레이딩 자본을 강력하게 유인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움직여야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사고 팔면서 수익을 낼 기회가 더 많아지니까요. 맞습니다. 특히 시장 평균 수익률을 초과하는 알파를 추구하는 헤지펀드나 전문 트레이딩 데스크에게 높은 변동성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냥터입니다. 아, 이들은 정교한 파생상품 전략을 통해서 변동성 그 자체를 수익원으로 삼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은 이미 많이 올랐는데 이더리움은 아직 저평가되어 있네? 네네. 거기서 비롯된 캐치업 트레이드 같은 투기적 수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더들이 몰려든다는 건 알겠는데 보통 그런 투계적인 자본은 시장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죠. 소위 고래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막 흔들면 오히려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안 좋은 시그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는 건지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단기 트레이딩 자본의 유입이 시장의 체력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체력을 키운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시장의 깊이, 즉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거든요. 아, 유동성.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더 큰 규모의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거나 회수할 때 가격에 미치는 충격, 슬리피지라고 하죠. 네, 슬리피지. 그게 줄어듭니다. 즉, 시장이 더 안정적으로 큰 자금을 소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결국 높은 변동성이 트레이더를 유인하고 그들이 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더 큰 자본을 불러오는 긍정적인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하. 단기적인 투기꾼들이 오히려 시장의 인프라를 다져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굉장히 재미있는 관점이네요. 그럼 높은 변동성에 갖는 두 번째 의미는 뭔가요? 바로 기관들의 위험 선호도, 즉 리스크 애퍼타이트가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는 점입니다. 위험 선호도의 이동이요? 앞서 말씀드렸듯 기관들은 본래 리스크를 극도로 회피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더 높은 이더리움 파생상품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 높은 변동성을 감수한다는 건 그 리스크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폭발적인 상승 잠재력을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위험을 감수하는 게 아니라 계산된 리스크를 쥐고 있다. 맞습니다. 그들은 더 높은 변동성이라는 리스크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이더리움의 잠재적 상승 여력, 업사이드 포텐셜에 배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시장 전체의 위험 선호도가 안정적인 가치 저장 자산에서 더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플랫폼형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와, 이제 기관들은 포트폴리오에 골키퍼, 즉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최전방 스트라이커, 이더리움도 영입하기 시작한 셈이네요. 비유가 아주 딱 들어맞네요. 알겠습니다. 기관들의 전략 변화와 시장 참여자들의 높은 기대감까지는 확인이 되네요. 그런데 이런 기대감이라는 게 결국 실체가 없으면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이 모든 시장의 움직임을 단단하게 뒷받침할 만한 이더리움의 펀더멘탈, 그 내재라치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비트코인과 비교했을 때 이더리움은 근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나요? 이 부분이 바로 이더리움 슈퍼사이클 논의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부. 네. 비트코인의 가치가 절대적인 희소성과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라는 두 개의 단단한 기둥 위에 서 있다면 이더리움의 가치는 훨씬 더 다층적이고 역동적입니다. 다층적이고 역동적이다. 한마디로 이더리움의 가치는 생태계 내 경제 활동, 즉 온체인 액티비티 그 자체에서 파생됩니다. 생태계 내 경제 활동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수익 모델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째는 네트워크의 이더리움, ETH를 예치하고 받는 이자, 즉 스테이킹 수익입니다. 아, 주식 배당이나 채권 이자 같은 거네요. 네, 똑같은 개념이죠. 둘째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 바로 가스비입니다. 가스비. 이더리움 위에서 금융거래를 하든 NFT를 발행하든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든 모든 활동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직접적인 수익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서 더 중요한 혁신이 있었죠. 바로 EIP 5159 업데이트와 지분 증명으로 전환한 머지 업데이트입니다. 아, 그 유명한 업데이트들. 네, 이 업데이트들을 통해 이더리움은 발생한 수수료의 일부를 영원히 소각시켜버리는 메커니즘을 도입했습니다. 소각이요? 태워 없앤다는 거죠? 맞습니다. 즉,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해져서 수수료 수익이 늘어날수록 시장에 유통되는 이더리움의 총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디플레이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그 설명을 들으니까 비유가 하나 딱 떠오르네요. 마치 꾸준히 배당을 주는 우량주가 동시에 자사주 소각까지 계속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수익도 생기는데 발행량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니? 투자자 입장에선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그렇죠. 정리하자면 이더리움은 그 자체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 즉 이일드 베어링 에셋인 동시에 비트코인처럼 공급량이 줄어드는 희소성까지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전통 자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하이브리드 모델이네요. 맞습니다. 이것이 이더리움의 근본적 가치를 떠받치는 첫 번째 기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요, 바로 미래 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엄청난 잠재력입니다. 미래 경제의 인프라? 자료에서 언급하듯이 많은 전문가들이 미래 경제의 두 가지 거대한 축으로 실물 자산 토크나 RWA라고 하죠. 네, 리얼월드 에셋. 그리고 자율형 AI 에이전트 경제를 꼽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개념이 사실 아직은 좀 막연하게 들리긴 합니다. 자산 토큰화는 뭐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걸 블록체인에 올린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AI 경제는 또 이더리움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고요? 자산 토큰화는 쉽게 말하면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자산을 24시간 거래 가능한 디지털 증권으로 만드는 겁니다. 모든 자산을요? 네, 예를 들어 뉴욕의 상업용 빌딩 지분을 서울에서 새벽 3시에 원화로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상상만 해도 엄청나네요. 그리고 AI 경제는 인공지능들이 인간의 개입 없이 서로 서비스나 데이터를 사고 파는 경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아,
그런데 이 거대한 두 경제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반드시 특정 국가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중립적인 글로벌 결제 및 계약 실행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거래를 기록하고 계약 조건을 자동으로 실행하고 국경 없이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현재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개발자와 자본이 모여 있고 가장 탈중앙화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인 이더리움이 그 역할을 할 가장 강력한 후보입니다. 그렇군요. 만약 이더리움이 이 두 거대 영역의 핵심 인프라, 즉 디지털 경제의 기축 통화와 결제망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이더리움, 즉 ETH에 대한 수요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영구적인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분석가들이 슈퍼사이클을 이야기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정말 거대한 비전이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써보려다가도 이더리움 너무 느리고 비싸다. 이 장벽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었죠. 이런 확장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방금 말씀하신 비전은 그저 꿈에 불과한 것 아닌가요? 자료에서도 레이어 2 솔루션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그 부분이 바로 퍼즐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마지막 조각이요? 과거 이더리움의 가장 큰 약점은 분명 느린 속도와 비싼 수수료였습니다. 하지만 롤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옵티미즘, 아비트럼, 폴리곤 같은 수많은 레이어 2, L2 솔루션들이 등장하면서 이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L2요? L2는 비유하자면 꽉 막힌 서울 시내 도로, 즉 이더리움 메인넷 옆에 새로 뚫린 KTX 전용 고속선로와 같습니다. KTX 전용 선로라 비유가 재미있네요. 네, 수많은 거래들을 L2라는 고속선로에서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한 뒤에 그 결과값만 묶어서 안전한 이더리움 메인넷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강력한 보안은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사용자 경험은 거의 웹2 서비스처럼 쾌적하게 만드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 덕분에 디파이, NFT, 블록체인 게이밍, 소셜앱 등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다양한 서비스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일반 사용자들도 부담 없이 이더리움 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레이어 2들의 성장이 이더리움 본체, 즉 ETH의 가치에는 어떻게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건가요? 오히려 이더리움의 트래픽을 뺏어가는 경쟁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반대라고요? L2들은 자신들의 거래 기록을 이더리움 메인넷에 올릴 때 보안에 대한 대가로 ETH를 수수료로 지불합니다. 즉, L2 생태계가 커지고 그 위에서 더 많은 활동이 일어날수록 이더리움 메인넷에 지불되는 수수료 수입은 더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와, 그렇구나. L2는 이더리움의 경쟁자가 아니라 이더리움의 가치를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키는 강력한 성장 엔진인 셈이죠. L2 생태계의 총 잠금 가치, TVL 성장은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효과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네요. 기관들의 전략 변화라는 거시적 신호부터 시장의 기대 심리가 담긴 변동성, 그리고 이더리움만이 가진 수익 창출 능력과 L2를 통한 확장, 미래 인프라로서의 거대한 비전까지 네, 여러 조각들을 맞춰봤죠.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춰본 느낌입니다. 그럼 이제 최종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이 모든 현상들을 종합해 볼 때 2025년의 이더리움 강세는 단지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이나 비트코인 따라잡기 장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이더리움만의 독립적인 슈퍼사이클의 시작점에 서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내주신 자료들의 분석 프레임워크와 데이터를 종합할 때 2025년에 나타난 이더리움의 강세는요, 단순한 단기 변동성을 넘어선 슈퍼사이클 진입의 초기 구조적 신호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초기 구조적 신호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이미 완성된 사이클이 아니라 이제 막 그 거대한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요소들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예. 앞서 이야기한 CME 옵션의 높은 내재 변동성이나 선물 미결제 약정 증가는 분명 트레이더들의 단기 투기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는 언제든 가격 급등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그림, 즉 숲을 봐야 합니다. 그 숲이라는 게 바로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장기적인 구조적 변화들이겠군요. 네. CME에서의 미결제 약정 플리핑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구조적인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이더리움의 근본적 가치,
즉 수익을 창출하는 디플레이션 자산이라는 특성과 월스트리트 자산의 토큰화, AI 경제, 그리고 폭발하는 L2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플랫폼 가치. 여기에 대한 시장의 베팅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단순히 비트코인을 대체하는 가치 조정 수단을 넘어서 새로운 디지털 경제의 필수 인프라라는 독자적인 위상을 확보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역할도 시장 내에서 더 명확하게 재정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해지 수단, 즉 디지털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굳건히 한다면 이더리움은 새로운 디지털 경제 생태계의 성장에서 발생하는 과실을 직접적으로 흡수하는 성장자산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아, 안전자산과 성장자산. 두 자산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점점 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과의 시가총액 격차를 꾸준히 좁혀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은 이더리움이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서 미래의 자산 토큰화와 AI 경제의 중추가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런 잠재력이 충분하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게 되네요.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솔라나나 아발란체 같은 다른 경쟁 플랫폼 블록체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이더리움의 성공이 결국 다른 경쟁자들을 모두 흡수하는 승자 독식의 결과를 낳게 될까요? 아니면 생태계 전체를 함께 성장시켜서 각자 다른 역할을 맡는 멀티체인의 미래를 열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